222년 여름이었습니다. 장강 일흥에서 하나의 대화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화염 속에서 8만 대군이 잿더미로 변해갔습니다. 지휘관은 관우의 복수를 외치며 형주로 진격한 촉한의 황제 유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당시 40세 손권이 전군을 맡긴 대도독 육손이었습니다. 삼국지 3대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일흥대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투의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까요? 소설 삼국지연의에서는 육손이 유비를 격파한 후 추격하다가 제갈량이 설치한 팔진도에 갇혔다고 나옵니다. 제갈량의 장인 황승원이 나타나 겨우 구해주자 육손은 제갈량의 능력에 감탄하며 군사를 물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수의 삼국지, 배송지 주석, 그리고 부자 등 정사 기록을 통해 일흥대전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육손은 정말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반년 이상을 인내하며 승리의 순간을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왜 완승을 거둔 후에도 추격을 멈췄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20년 겨울, 형주에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유비의 의형제이자 형주를 지키던 관우가 오나라 여몽의 공격으로 사로잡혀 처형당했습니다. 형주 전체가 손권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221년, 유비는 성도에서 황제로 즉위하며 촉한을 건국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같은 해 장비마저 부하의 손에 암살당합니다. 의형제 2명을 잃은 유비는 분노했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했지만 유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좋으니 지금 원수는 조비이지 손권이 아닙니다 라고 간언했으나 유비는 듣지 않았습니다. 정사, 축서, 법정전에 따르면 제갈량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이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조은별전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막무가내였습니다. 221년 7월, 유비는 대군을 이끌고 동쪽으로 진격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형주 탈환과 관우의 복수였습니다. 당시 촉한이 동원한 병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정사위서에는 유비군 본대가 4만 명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진의 학자 부연이 쓴 부자에는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일흥대전에서 사망한 촉한군이 8만 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오반과 진식이 이끈 수군, 황권이 이끌던 북쪽 견제부대, 그리고 무릉만의 이민족 병력까지 합치면 총 병력은 8만에서 10만에 달했습니다. 당시 삼국시대에 10만 병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유비군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격했습니다. 무연과 자기성을 함락시켰습니다. 222년 정월에는 수군을 앞세워 일흥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안이 지키는 이도성을 포위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진격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손권은 유비의 공격 소식을 듣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누구를 보내야 할까요? 형주를 빼앗았던 여몽은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손책 시절부터 함께한 노장들도 있었지만 손권의 선택은 의외였습니다. 감택이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육손을 보내십시오. 육손. 많은 신하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육손은 당시 40세였습니다. 본명은 유기였으나 손권과 가까워지면서 육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강동의 명문 호족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숙부 육강 밑에서 자랐습니다. 203년 21세의 나이로 손권 휘하에 들어갔습니다. 산월족을 토벌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219년에는 여몽을 도와 관우를 사로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도독이 되기에는 아직 경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손책 시절부터 함께한 노장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제치고 육손을 임명한다? 손권의 결단은 확고했습니다. 222년 손권은 육손을 대도독으로 임명하고 부절을 내렸습니다. 주연, 반장, 송겸, 한당, 서성, 손안 등에게 5만 명을 거느려 유비를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정사오서 육손전에 따르면 육손은 부임하자마자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노장들이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백면서생이 무엇을 안다고? 손책 시절부터 싸워온 노장들은 육손을 무시했습니다. 40세면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들이 보기에 육손은 경험이 부족한 책상 물림에 불과했습니다. 육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육손은 칼을 빼들고 그들을 복종하게 만들었다.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승부는 전장에서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육손은 이릉에 도착한 후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유비군이 도발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손안이 이도성에서 포위당해 구원 요청을 보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22년 정월부터 6월까지 거의 반년 동안 육손은 대치만 했습니다. 당시 유비군은 무협에서 건평을 거쳐 이릉 경계까지 수십 개의 진영을 세웠습니다. 정사는 700리에 걸쳐 진지를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유비는 육손을 유인하려고 온갖 계책을 썼습니다. 오반에게 수천 명을 주어 평지에 진영을 세우게 하고 산골짜기에 복병을 숨겼습니다. 다른 오나라 장수들은 속았습니다. 지금 공격해야 합니다. 그들은 육손에게 출격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육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사오서 육손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육손은 유비가 산골짜기에 복병을 둔 것을 간파하여 공격하지 않았다. 육손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첫째, 적의 약점이 드러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촉군은 장강을 따라 수십 리에 걸쳐 진을 쳤습니다. 진지가 너무 길게 늘어서면 서로 연계가 어려워집니다. 둘째, 계절을 기다렸습니다. 여름이 오면 무더위가 올 것입니다. 산골짜기와 숲속의 주둔한 군대는 더위에 지칠 것입니다. 셋째, 적의 심리를 흔들었습니다. 오래 대치하면 유비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초조함은 커질 것입니다. 육손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222년 6월,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비군은 더위를 피해 숲속으로 진영을 옮겼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가 시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을 육손은 기다려왔습니다. 222년 6월 어느 날 육손이 움직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병력으로 촉군 진영을 시험 공격했습니다. 촉군의 반격을 받고 패했지만 육손은 만족했습니다.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촉군 진영들이 어떻게 서로 연계하는지, 지형은 어떤지, 진영 배치에 약점은 없는지, 육손은 전군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공을 준비하라. 왜 화공이었을까요? 첫째, 촉군이 숲속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빽빽한 곳에서 불은 빠르게 번집니다. 둘째, 당시는 여름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풀과 나무는 잘 탑니다. 셋째, 동남풍이 불었습니다. 바람은 불길을 적진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14년 전 적벽대전에서 주유가 사용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육손은 수군과 육군을 동시에 투입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로, 진영과 진영 사이로 불길이 달렸습니다. 촉군 진영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진지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불길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병사들은 불을 피해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정사오서 5주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거나 투항한 자가 수만 명에 달했다. 육손전도 비슷하게 기록합니다. 부자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육손의 군사는 8만여 명을 죽였다. 유비는 어디 있었을까요? 유비는 최전선인 효정에 있었습니다. 대도독 풍습과 함께 본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번지자 유비는 풍습의 영체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곳마저 서성과 정봉의 협공을 받았습니다. 장포와 관흥, 부동 등과 겨우 합류한 유비는 백제성으로 도망쳤습니다. 배, 병기, 수군, 보병의 물자가 한 번에 거의 손실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시신이 장강을 떠다녔습니다. 상총의 진체만 온전했다고 합니다. 북쪽에서 위군을 견제하던 황권은 퇴로가 끊겨 222년 8월 위나라에 항복했습니다. 무릉만에 가 있던 마량도 사망했습니다. 유비는 백제성까지 후퇴했습니다. 백제성은
장강 삼엽 입구에 있는 요새입니다. 지형이 험해 소수의 병력으로도 방어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오나라 장수 서성, 반장, 송겸은 추격을 주장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유비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육손은 거절했습니다. 정사오서 육손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육손과 주연, 낙통은 조비에 남아가 있을 것이므로 그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육손은 위나라의 위협을 걱정했습니다. 촉과 오가 싸우는 동안 위나라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실제로 육손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릉대전이 끝난 직후 조비는 오나라를 공격했습니다. 222년 10월, 육손은 손권의 명을 받아 유비에게 화친을 제의했습니다. 참패를 당한 유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릉대전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전쟁이 끝난 후 유비와 육손이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정사 육손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비가 오나라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자 유비가 육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적군은 지금 벌써 강릉에 있소.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는 다시 동쪽으로 갈 것인데 장군은 이에 동의하오? 육손의 답장은 냉정했습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당신의 군대는 강금 패배하여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으며 양국의 화친 관계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완곡하지만 명확한 거절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졌습니다. 더 이상 전쟁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설 삼국지연의는 이 부분을 완전히 다르게 그립니다. 연의에서는 육손이 유비를 격파한 후 추격합니다. 그런데 어복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강가에 돌이 쌓여 있고 살기가 감돕니다. 육손이 말해서 내려 들어가 보니 돌로 만든 진법이었습니다. 팔진도였습니다. 육손은 그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모래바람이 일고 돌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제갈량의 장인 황승원이었습니다. 황승원은 육손을 불쌍히 여겨 밖으로 나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제갈량이 동호의 대장이 갇히면 구해주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차마 죽게 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육손은 황승원에게 팔진도를 가르쳐달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황승원은 신묘하고 변화무쌍해서 배울 수 없다고 말하며 사라집니다. 그제서야 육손은 제갈량의 능력에 감탄하고 추격을 포기한 채 군사를 물립니다. 이것이 소설 삼국지연의가 그린 장면입니다. 하지만 정사에는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팔진도 자체는 실존했습니다. 제갈량이 만든 진법으로 후한서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육손이 팔진도에 갇혔다는 이야기는 소설적 창작입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육손은 유비를 백제성까지 추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위나라의 위협을 고려해 스스로 군사를 철수했습니다. 왜 나관중은 이런 장면을 만들어냈을까요? 첫째, 제갈량을 신비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희는 제갈량을 거의 신적인 존재로 그립니다. 육손 같은 명장도 제갈량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둘째, 극적 효과를 위해서였습니다. 육손이 일방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끝나면 이야기가 단조롭습니다. 승리한 육손조차 제갈량의 계책에 당한다는 반전이 있어야 재미있습니다. 셋째, 촉한을 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연희는 기본적으로 촉한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이릉대전에서 참패한 유비를 위로하려면 제갈량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사와 연희의 차이입니다. 정사는 말합니다. 육손은 전략적 판단으로 추격을 멈췄다. 연희는 말합니다. 육손은 제갈량의 팔진도에 갇혀 추격할 수 없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릉대전은 삼국시대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첫째, 손권은 육손을 크게 치하했습니다. 정사오서 육손전에 따르면 손권은 육손의 부하 장수들이 육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알고 화를 냈습니다. 왜 그런 사실을 나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육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도 나라를 위해 마음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 계책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손권은 육손의 도량에 감탄하며 승진시켰습니다. 둘째, 촉한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8만 명의 병력 손실은 엄청났습니다. 풍습, 장남, 마량 같은 주요 장수들이 전사했습니다. 황권은
위나라로 넘어갔습니다. 223년 4월 유비는 백제성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겨우 63세였습니다. 정사 촉서 선주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유비는 매우 부끄럽고 분하여 말했다. 내가 육손에게 패하다니 이것이 천명인가? 셋째, 위나라는 어부지리를 얻었습니다. 촉과 오가 싸우는 동안 위나라는 안정적으로 국력을 키웠습니다. 조비는 이릉대전 직후 오나라를 공격했지만 육손의 방어로 실패했습니다. 넷째, 오촉 동맹이 복원되었습니다. 유비 사후 제갈량은 손권과 다시 동맹을 맺었습니다. 육손은 손권의 명을 받아 촉한과의 외교를 담당했습니다. 정사오서 육손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손권은 육손에게 인세를 따로 새겨 맡기고 촉으로 가는 편지와 공문서들은 육손의 관소를 반드시 거치게 했다. 육손과 제갈량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육손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인내였습니다. 육손은 반년 이상 대치하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부하들의 불만도 손안의 구원 요청도 무시했습니다. 오직 승리의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리더에게도 같은 교훈이 적용됩니다. 조급하게 움직이면 실패합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둘째, 관찰이었습니다. 육손은 적의 약점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진영 배치, 지형, 계절, 심리 상태까지 모든 것을 고려했습니다. 현대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관찰하고 경쟁자를 분석하고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셋째, 결단이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육손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군에 화공을 명령하고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우유부단함은 기회를 놓칩니다. 결정적 순간에는 과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넷째,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육손은 단기적 승리보다 장기적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유비를 끝까지 추격하는 대신 위나라의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리더는 눈앞의 이익보다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한 번의 전투보다 전체 전쟁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사 삼국지를 쓴 진수는 육손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유비를 격파하고 조유를 물리쳤으니 육손은 진실로 기량이 뛰어난 명장이다. 육손은 이릉대전 이후에도 계속 활약했습니다. 228년에는 석정에서 위나라 대사마 조유를 대파했습니다. 만여 명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고 수레만 대를 노획했습니다. 244년에는 고흥의 뒤를 이어 승상에 임명되었습니다. 오나라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말년은 불행했습니다. 손권의 아들들 사이에 후계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육손은 태자 손화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손권은 둘째 아들 손패를 편애했습니다. 육손은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태자를 패하지 말 것을 간언했습니다. 손권은 이를 간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45년 손권은 육손을 질책하는 사신을 보냈습니다. 육손은 그 충격으로 63세의 나이에 화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평생을 오나라를 위해 싸운 명장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슬픈 결말이었습니다. 이릉대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감정으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비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신하들의 간언을 무시했습니다. 제갈량, 조은, 법정 같은 현명한 참모들이 모두 반대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실패합니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내는 힘입니다. 육손은 반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급하게 움직였다면 유비의 함정에 빠졌을 것입니다. 인내 끝에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급한 마음을 누르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셋째, 전략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육손은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전체 전쟁을 생각했습니다. 유비를 추격하는 대신 위나라에 대비했습니다.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리더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넷째, 정사와 연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역사는 역사이고 소설은 소설입니다. 팔진도 이야기는 재미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육손은 제갈량의 계책에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략적 판단으로 철수한 것입니다. 역사를 배울 때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릉대전의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222년 여름, 장강 이릉에서 일어난 대화제, 8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유비는 패배했고 육손은 승리했습니다. 소설 삼국지연에는 육손이 팔진도에 갇혔다고 말하지만 정사는 다릅니다. 육손은 전략적 판단으로 스스로 철수했습니다. 위나라의 위협을 대비하고 장기적 안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역사가 전하는 이릉대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정사를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삼국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